2002년 3월 26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평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 휴양림 내에 있는 방갈로 두 채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관리인의 화재 신고였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했어요.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방갈로에서 난 불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지금 산불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나란히 이제 독립된 두 채의 방갈로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거의 형체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타버린 상태였고요. 이 방갈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승용차 한 대도 모두 다 타버린 채 발견됩니다. 자동차까지 이렇게 다 타버린 걸 보면은 이게 단순한 화재 사건은 아닌 걸로 보이죠. 자, 그리고 차가 있다는 거는 이 방을 예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방갈로에 묵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실 잿더미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현장에서 누군가의 시신을 찾아낸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이 발생한 휴양림의 출입구는 비수기일 때 관리인이 24시간 출입을 체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출입을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했던 그 관리인조차도 이 방갈로 안에 정확히 누가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경찰은 즉시 이 방갈로의 예약 명단을 확인해서 예약자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 결과 소 씨라는 남성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 방갈로에 묵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의문스러운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방갈로를 두 채나 빌렸을까? 이게 좀 이상했어요. 경찰 입장에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갈로 한 채면 아이 둘을 포함한 네 가족이 충분히 머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국가수 감식반이 도착해서 대대적인 감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이 검게 타들어간 잿더미를 일일이 다 걷어내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현장에서 거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사체의 두개골과 대퇴부, 타담한 뼈 몇 조각을 발견하게 돼요. 예약자인 소 씨와 그의 가족들인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유골 상태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소 씨 일가족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시신인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거는 유골이 놓여있는가, 발견됐을 때 유골이 놓여있던 그 상태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룬 사건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탈출을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을 텐데 이 발견된 대퇴부의 꼬리뼈가 정확히 바닥을 향해서 똑바로 누워있는 형태였던 거죠. 결국 사망자는 불이 난 상황에서도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 불이 났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나 두 번째로 불이 났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엄청 깊게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뭐가 됐든 불의의 사고보다는 의도적인 방화의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감식반이 방화라고 추정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화재 발생의 원인 때문이에요. 잿더미를 이제 하나씩 걷어내는데 갑자기 이 바닥에서부터 기름 냄새가 훅 올라왔던 거예요. 누군가 여기에 휘발유를 뿌린 것 같다.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드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그럼 누가 했냐? 누가 했는지는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방을 예약했던 소 씨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방화범의 지문 흔적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는 4개의 열쇠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방갈로를 빌린 소 씨 가족의 아파트 열쇠와 방갈로 열쇠 2개, 그리고 현장에서 전소된 소나타 차량의 키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소나타 차량은 소 씨의 아내인 정 씨 소유의 차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였을까요? 화재 현장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남편 소 씨의 차량이 있었던 거죠. 왜 이 차만 동떨어져 있었을까요? 사실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보다 더 의문스러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 씨의 차량 지붕에 2점의 잿가루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승용차 한쪽 면에는 강한 열에 그을린 자국도 나 있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났던 그런 잿가루로 보이는데 이게 설마 바람에 날려서 200m 거리에 세워진 차로 날아와서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날 바람도 한 점 없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차 안에서는 혈흔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누군가 소 씨와 그 가족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에 소 씨의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겨놨을 가능성이에요. 모든 정황을 다 살펴본 수사팀이 이 화재 사건은 명백한 타살일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요. 정확한 증거가 없잖아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 씨 일가족이 신변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식을 요청했고요. 유전자 대조를 위해 부산에 살고 있었던 이 소 씨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요.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방갈로에 타버린 시신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국과수 감식 결과 숨진 사람은 방갈로를 예약한 소 씨의 가족들이 맞는 것으로 밝혀져요. 42세의 가장 소 씨와 동갑내기인 그의 아내 정 씨, 그리고 14살, 12살인 아들과 딸이었어요. 경찰은 먼저 소 씨와 이들 가족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원인이 있었는지부터 조사를 해요. 근데 이 가족은 불화라고 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소 씨는 20여 명의 직원을 둔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요. 서울 강남의 삼성동에 32평대의 고급 아파트를 장만할 정도로 탄탄한 사업가도를 달린 사람이었어요. 부부는 본가와 처가에 매월 꼬박꼬박 용돈을 보낼 만큼 착실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웃들 역시 부부와 아이들 모두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들이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단란한 가정의 모습인 거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 의한 방화살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수사 진척이 좀처럼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계속 가요. 그런데 이 숨진 소 씨의 부부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사건 발생 열흘 뒤인 4월 초에 이 사망한 부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의문의 인물 한 명을 포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포착을 했냐? 소 씨의 집 서랍에서 수첩을 하나 발견하거든요. 수첩을 이렇게 펼쳐봤더니 그 소 씨 부부가 가깝게 지냈던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 이름이 되게 빼곡하게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부가 한 3년 동안 매주 테니스 클럽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이 수첩 내용을 토대로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의 행적을 일일이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독 의심스러운 인물을 한 명 찾아냈던 거죠. 바로 정 교수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소 씨 부부를 잘 아는 지인들, 그리고 이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의 말에 따르면 소 씨 부부와 이 정 교수라는 남자가 평소에 되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소 씨의 지인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소 씨가 생전에 정 교수가 제안하는 사업 아이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거죠. 또 다른 측근은 소 씨가 테니스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대박 아이템을 소개해줬다면서 엄청 들떠 있었다고 진술을 해요. 그러다 경찰이 소 씨의 친구로부터 사건 당일 소 씨와 친구가 통화를 하면서 했다던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소 씨가 이랬대요, 친구한테. 오늘 내가 드디어 떼부자가 되는 날이야. 지금 나를 떼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뭐가 됐든 지금 이 정 교수라는 사람이 소 씨 일가족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정 교수라는 남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회원들은 이 정 교수를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해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테니스장을 찾을 만큼 테니스 마니아였는데 실력도 선수급. 근데 이상하게도 소 씨 부부가 사망한 이후로는 정 교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조문조차 오지 않습니다. 서로 집까지 막 수시로 오가면서 가깝게 지냈다는 사람이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정 교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실체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근데 정 교수의 연락처나 정확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공개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막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도 한 장 없었어요.
국가에서 관리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경찰이 서울대에 재직 중인 교수 전원의 사진을 확보해요. 그리고 이거를 동호회 회원들한테 보여줍니다. 여기 정 교수가 있습니까? 결과는 예상대로 없었어요. 정 교수는 누굴까요? 심지어 주변인들이 알고 있는 이름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은 정 씨로 동일했는데 이름의 끝글자가 다 달랐어요. 근데 이 이름과 정보를 검색해봐도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과장으로 있었던 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경찰 생활 30년에 이렇게 완벽하게 베일에 가려진 인물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탐문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 많은 사람들이 이 정 교수라는 남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 교수를 100% 이상 신뢰하고 차용증조차 쓰지 않은 상태로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정 교수가 소 씨 부부를 살해한 진범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서 빨리 지금 체포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실체 없는 정 교수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발품 팔기식 수사가 시작돼요.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정 교수의 몽타주를 작성했고요. 정 교수가 주로 출몰했다는 강남구의 관내도를 경찰서 사무실 벽에 붙여두고 30여 곳의 강남구 일대 테니스장을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이 수사를 맡은 경찰서가 경기도 양평서였잖아요. 형사들이 밤낮 없이 강남으로 막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강남 길바닥을 헤매고 다녔던 거죠. 그 복잡한 강남에서. 수사팀은 정 교수의 얼굴을 잘 아는 대여섯 명의 증인들과 함께 정 교수가 주로 나타났다는 개포동과 원지동 일대를 훑고 다녔고요. 1998년 무렵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기의 전입자와 전출자 중에 이 정 교수의 나이대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주민등록부 사진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 교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1998년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던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테니스장 주변에 막 주택가들까지 방문하면서 주민들한테 몽타주 보여주고 이 사람 알아요. 막 계속 도움을 요청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요. 인터폰을 통해서 물어보면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런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명확한 신원을 모르니까 지금 차적조회도 불가능하겠죠.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건 정 교수가 자신의 직업, 나이, 학력 등 모든 것을 주변에 거짓으로 속이고 다니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정 교수를 찾기 위해서 20일 동안 무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고요. 여기에서도 성과를 얻지 못하자 마지막 남은 통신 수사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었어요. 정 교수가 평소에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공중전화를 통해서만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입수했던 소 씨하고 부인 정 씨의 휴대전화 속의 통화 내역에도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들이 꽤 많았어요. 강남 일대 70여 개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 중에 분명히 정 교수가 껴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특히 경찰이 주목했던 부분은 같은 시간대에 사망한 부부에게 연이어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살해 용의자가 소 씨뿐만 아니라 아내 정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비슷한 시간대에 각각 이 부부에게 걸려온 5개의 공중전화 번호를 추적해서 당사자들을 찾아내는데 다들 정 교수를 몰라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간은 지금 사건 발생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이면 영영 범인을 잡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경찰이 소 씨에게 걸려온 통화 내역 중에 의문의 번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신지 추적 결과 전화의 소재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어느 다방이었습니다. 공중전화가 아닌 거예요. 다방에서 전화가 걸려올 일이 지금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수상해 보였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다방을 더 수상하게 여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탐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정 교수가 장 씨라는 여자랑 되게 가까운 사이였다. 그 장 씨라는 여성이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화 기록 속의 그 다방이 장 씨의 다방이 맞았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장 씨를 만났는데요. 계속해서 정 교수를 모른다고 대답해요. 근데 경찰들은 알잖아요. 그 공기의 흐름까지 느낄 정도인데. 장 씨의 행동이나 표정, 말투를 보니까 이 뭔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장 씨의 다방으로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경찰의 예상이 맞았어요. 4월 26일에 그 다방 주인 장 씨가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나랑 정 교수가 내연 관계였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장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 교수하고는 아이들의 두뇌 개발 교육사업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받던 중에 가까워졌고 자신 또한 그의 말에 속아서 3천만 원을 투자한 뒤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남편한테 말하면 내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꼭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경찰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경찰도 이번에는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연 관계인 장 씨에게만큼은 언젠가 반드시 연락을 해올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경찰은 정 교수에게 전화가 걸려올 상황을 대비해서 장 씨의 자택과 다방의 전화를 감청하기 시작했고요. 혹시라도 언제 어느 때 정 교수가 올지 모르니까 매일같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다방에 잠복해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 5월 3일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사팀은 2002년 5월 6일 오전 11시경에 사당역 출구로 정 교수가 나올 거라는 정보를 얻게 됐고요. 장 씨 주변에서 시민으로 잠복하고 기다려요. 11시 반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봤던, 그러니까 몽타주로밖에는 못 봤지만 저놈이구나 하는 직감이 왔어요. 수사팀이 일시에 남성을 덮쳐서 신분을 캐물었는데 너무 뻔뻔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본인이 한 짓이 사기든 뭐든 분명히 있으면서.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바로 지문을 채취했고요. 그 길로 경찰청에 달려가서 남성의 진짜 신분부터 확인해요. 이름은 정운하였어요. 검거 당시 나이는 45세였고요. 혼인빙자 간음과 사기 전과 1범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는커녕 중졸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했는데 하급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 이외에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기록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다 가짜였어요. 전형적인 사기꾼. 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요. 경찰은 소 씨 일가족 살인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정 씨의 개포동 자택을 수색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뚜렷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경찰의 시선을 끌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약봉투였습니다. 강원도 양양 소재의 약국에서 조제한 자상치료제였거든요. 근데 이 약의 조제 일자가 방갈로 화재 신고가 접수됐던 3월 26일 오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정운하가 소 씨 일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당한 어떤 부상 때문에 약을 지으러 간 거라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경찰은 정 씨에게 소 씨 부부와의 친분과 살해 여부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했는데 정 씨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면서 펄펄 뛰고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려고 정 씨가 처방전을 받은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확보합니다. 그날 정 씨가 혼자 병원에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2명의 인물과 병원에 함께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상착의를 토대로 이들을 추적한 끝에 정 씨와 병원에 동행했던 40세의 현 씨, 25세의 여성 김 씨를 경찰서로 연행해요. 아직까지는 살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입증된 사기 혐의로만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공범으로 간주되는 그 병원에 같이 갔었던 그 2사람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들은 초반에 강력하게 부인했었는데 내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던 여성 김 씨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정 씨를 유치장에 넣기 위해서 인정신문 과정의 내용을 이 사람이 우연히 엿들은 거예요. 근데 정 씨가 자기한테 그동안 말했었던 이름, 나이, 직업 이게 다 가짜고 이미 결혼해서 대학에 갈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일단 김 씨도 살인방조 혐의와 별개로 정 씨가 사기를 쳤던 사람들 중,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김 씨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하나둘씩 털어놓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고요. 2000년 9월 무렵에 집 앞에서 조깅을 하다가 정 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종신 교수인데 현재 서울대 교환 교수로 재직 중이고 자신과 가까이만 지내면 미국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다고 김 씨를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총장 명의의 가짜 사인이 들어있는 위조 박사학위를 김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대요. 평소에 정 씨는 국가 1급 기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들고 다녔고요. 자신에게 카이스트의 슈퍼컴퓨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자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 씨의 호감을 산 뒤에 김 씨를 경주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두뇌와 논리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된다는 어떤 교육을 시켰대요. 이 교육의 내용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컴퓨터 칩을 머리에 붙이면 된다. 이런 헛소리. 이런 방식으로 근데 다방주인 장 씨도 속였던 거예요. 들어보시면 진짜 유치원생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이걸 장 씨와 김 씨가 다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김 씨 역시 다방주인 장 씨처럼 정 씨를 믿고 자신의 전세금 등 3천만 원을 유학 자금으로 건네요. 정 씨한테, 정은아한테. 김 씨와 함께 연행된 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 씨는 지방의 6급 공무원이었는데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무려 3억 원을 건넸어요. 정 씨는 현 씨에게 자신이 핵폐기장 건설 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정은아로부터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에 임명한다. 이런 당시 대통령의 가짜 서명이 담긴 임명장까지 받아요. 정 씨는 현 씨와 김 씨를 서로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두 사람의 신분을 속입니다. 현 씨는 김 씨 앞에서 현 교수로 등갑을 했고요. 김 씨는 정 씨의 연구 조교로 소개가 됐죠. 2002년 3월 25일 오전 11시 45분 정 씨는 서울 대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김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사오라고 지시해요. 저녁에 교육이 있는데 김 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죠. 정 씨는 뒤이어서 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휘발유 2통을 사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들은 함께 현 씨의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양평에 도착한 정 씨가 공중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사망한 소 씨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중미산 휴양림의 방갈로로 오라고 했고요. 사건이 발생한 휴양림에 소 씨가 도착을 하고 30분가량이 지난 후에 정 씨 일행도 현장에 도착해서 소 씨와 합류했대요. 정 씨는 이들을 데리고 방갈로에서 저주파 치료기를 이용한 그 어떤 교육이라는 걸 실시했고요. 저녁 6시 30분경 이번에는 공중전화로 소 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휴양림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 후에 현 씨와 김 씨는 저녁 8시경에 식사를 하러 간다면서 현장을 떠났고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을 해요. 다만 다시 합류한 정은아가 오른손에 상처를 입고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김 씨가 왜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소 씨가 발작을 일으켜서 칼로 내 손에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세 사람은 함께 이 정은아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양평의 병원을 찾았는데요.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월 26일 오전 1시 30분경 병원을 나온 뒤에 문제의 방갈로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정 씨는 현 씨의 차에서 휘발유를 꺼낸 뒤에 두 사람에게 주차장에 가 있으라고 지시해요.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소 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현 씨와 김 씨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현 씨의 차로 옮겨 탄 뒤에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의 병원으로 이동했대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김 씨와 현 씨가 진술한 사건 당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정 씨, 정은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실제 당시에 파악된 현장의 상황과 이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이었어요. 수사팀은 아마도 이때 정은아가 휘발유를 방갈로에 뿌리고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앴다고 판단을 합니다. 2002년 5월 9일 정은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현 씨와 김 씨에 대한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되고 이 두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다음 날인 10일 석방됩니다. 5월 11일부터 현 씨와 김 씨는 정 씨의 살인방조 혐의자이자 공범이 아닌 정 씨에게 당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수사에 협조해요. 근데 정은아의 진술은 이들이 했던 말과 완전히 달랐어요. 검거 이후에는 당장은 범행을 시인했다가
갑자기 부인을 하면서 경찰을 농락하더니 11번째 피의자 신문 때 비로소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소 씨 일가족을 살해했다는 그런 자백이었습니다. 정 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백은 자백인데 너무 황당해요. 남편인 소 씨가 아내 정 씨와 자신의 관계를 평소에도 계속 의심했었고 이것 때문에 자주 다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건 당일 소 씨는 정은아와 아내를 각각 중미산 휴양림으로 불러냈고 아내 정 씨는 평소 남편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아이들까지 함께 데려간 거라고 말을 해요. 소 씨가 정은아에게 방갈로에 올 때 휘발유와 망치를 사갖고 오라고 지시를 했었대요. 이에 정은아는 소 씨가 그것으로 자기를 공격할까봐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시에 따랐고 자신 또한 방어를 위한 도구를 가져가기 위해서 김 씨를 통해 전기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현 씨의 차를 타고 휴양림으로 갔고 현 씨와 김 씨에게 잠깐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한 뒤에 준비한 그 휘발유, 망치, 전기 충격기를 들고 방갈로를 찾아갔다고 말을 해요. 정은아가 도착하자마자 소 씨는 자신의 아이들을 옆에 방갈로에 가 있으라고 했고 정은하와 아내를 자신이 있던 방갈로 안으로 끌고 들어왔대요. 이 방갈로 안에서 격한 다툼을 벌였고요. 흥분한 소 씨가 칼로 아내 정 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은아는 소 씨를 말리려다가 소 씨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겁에 질린 아내 정 씨가 정은아가 가져온 망치를 휘둘러서 남편 소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고도 말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한 짓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상처만 입었다는 거죠. 이때 소 씨가 정신을 잃으면서 아내 정 씨가 정은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일은 당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다친 손이나 치료해라. 여기는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은 황급히 방갈로를 떠나서 현 씨와 김 씨가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돌아갔다가 병원에 가서 손가락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소 씨의 상태가 걱정돼서 일행을 이끌고 방갈로로 되돌아갔는데 이때 소 씨의 아내 정 씨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죠. 이게 막 시끄러워지니까 아이들까지 깨서 우리 아빠 살려내! 막 이러면서 정은아를 향해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자신이 놀라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러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이미 소 씨의 아내 정 씨와 두 아이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고 반쯤 정신이 나간 자신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방갈로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소 씨의 승용차를 몰아 정신없이 주차장 쪽으로 도주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은아가 인정한 자백 내용이에요. 너무 웃기죠? 믿어지시나요? 자기가 그 상황을 왜 은폐해야 했을까요? 본인이 지금 잘못한 거는 앞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내가 그 상황을 은폐하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앞서 상황을 얘기했던 김 씨와 현 씨의 진술과도 지금 전혀 맞지가 않죠.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은 정은아라는 인간이 정말 대단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속을 수 있어요. 경찰은 정은아의 이런 진술 내용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본인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판단을 했죠. 그동안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소설을 써내려 간 거라고 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받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던 거죠. 2002년 5월 13일 정은아의 현장 검증이 실시됩니다. 현장 검증에서 그는 경찰의 폭행에 의한 강제 진술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취재진을 향해서도 자신의 부당함을 알린다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장 검증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젤을 올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니 지금껏 내가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다.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날의 일은 나와 소 씨의 부인 정 씨만이 알고 있다.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한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지 잘못은 없는 거죠.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 다만 아이들에겐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만큼은 젤을 올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 거짓말이 너무 화가 나요. 경찰은 현 씨와 김 씨의 증언 그리고 정은아 본인이 직접 내뱉은 진술을 종합했고요.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이렇게 파악하고 정리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경찰이 이 세 사람 이외에 그동안 조사했었던 내용들, 이 피해자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모든 내용들을 다 토대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을 가지고 내린 그 사건의
전말입니다. 소 씨는 정 씨가 제안한 카지노 사업에 총 1억 8천만 원 가량을 투자했었어요. 근데 되게 거금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대요. 근데 정은아는 애초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2002년 3월 25일에 정은아는 소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이전에 말했었던 그 정성카지노 총지배인 자리를 맡으려면 간단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소 씨를 양평의 그 방갈로로 유인을 한 거예요. 소 씨는 드디어 자신이 투자한 만큼 그 카지노의 지배인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방갈로로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하고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은아는 미리 준비해간 그 전기 충격기로 방갈로에 들어온 소 씨를 실신시키고 망치와 부엌용 칼을 이용해서 살해합니다. 그 직후에는 소 씨의 아내 정 씨에게도 아이들을 데리고 통나무 산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한 뒤에 휴양림을 이제 정 씨가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휴게소까지 직접 데리러 가기까지 해요. 정 씨와 아이들이 방갈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 씨는 다른 방갈로에서 사망해 있었고요. 미리 소 씨의 이름으로 2개의 방갈로를 예약했던 정은아는 옆에 방갈로에 들어가서 전기충격기로 정 씨와 아이들을 제압한 뒤 소 씨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어요. 이후에 정은아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 씨, 김 씨와 다시 합류한 뒤에 자기 손가락 다쳤다고 이걸 치료받으려고 병원을 찾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방갈로 2채를 불태웁니다. 이 밖에도 경찰 수사에 의해서 확인된 사기 피해자만 5명이었고요. 사기 금액만 4억 3천이었어요. 더 있겠죠, 사실. 추가 피해자가 있지만 신분 노출을 꺼려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은아는 이렇게 사기친 돈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고급차를 사주고 주식에 투자하고 마음껏 돈을 쓰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확인 결과 정은아가 일명 교육에 자주 사용했다는 그 저주파 치료기는요. 그냥 신경통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구였을 뿐이었고요. 먹는 즉시 뭐 집중력이 높아진다, IQ가 높아진다 이런 알약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냥 시중에 파는 영양제였어요. 정은아를 믿고 따르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를 거의 교주처럼 떠받들어 왔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 알아볼게요. 1심에서는 정은아에게 상습 사기 및 계획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명백한 살인을 목적으로 소 씨 일가족을 휴양림으로 유인한 뒤에 살해한 혐의는 극형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정은아는 항소했는데요.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증거인멸 계획에 따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일가족 살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피고인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어요. 이렇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은아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는 사형수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양평에서 발생한 휴양림 방갈로 일가족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정은아가 경찰에 이제 자기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면서 번호를 줬대요. 근데 경찰이 그 번호를 보고 진짜 웃었다고 합니다. 그 번호의 주인도 정은아한테 사기 피해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고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은아의 진짜 가족들은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사기쳐가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좋은 물건, 좋은 차 해줘봤자 돌아오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되고 뭐 지금은 어떻게 교도소에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자기 인생이 어떤지 못 깨달았던 사람이 반성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죠.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